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펜타곤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구상하는 국방부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다이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경쟁으로 좁혀졌었습니다. 초반 아마존이 사업권을 따낼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보이더니 결국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네요.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백악관과 안 좋게 이별한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아마존을 선호했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소유주이기도 하다는 점 등등 뒷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에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현 CEO 사티아 나델라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는 해라 여겨졌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다준 그의 경영 능력도 뛰어나지만 임직원뿐 아니라 경쟁사와도 상생과 공감을 설파하는 그의 인성이 눈에 띕니다. 작년 미국 직장인이 가장 선망하는 CEO로 뽑히기도 했죠. 나델라는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사람은 공감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인 첫째 아들을 가지게 된 후 공감 능력 제로인 엔지니어에서 공감이 키워드인 CEO로 거듭난 사티아 나델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죠. IS의 수괴인 알바그다디가 미국 특수부대에 쫓기다가 자살조끼를 터뜨려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확신할 증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의 박현도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해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DNA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뭐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마 미국 측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부대원들이 들어가서 바그다디 시신에서 DNA를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존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DNA와 맞춰서 확인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뭐 죽였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리아하고 러시아도 바그다드를 잡아서 죽였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제 거짓으로 나와서 아마 그러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뭐 러시아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러시아에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인적인 쇼로 좀 밀어붙이려는 그러한 좀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조금 오래됐어요. 사실은 IS가 한참 바로 했을 때가 뭐 2014년, 15년 뭐 이때쯤이었는데 그렇죠. 알그 바그다디 많은 분들이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누구였지 네.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네. 누군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별로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네, 2014년 6월 29일 날 시리아와 이라크를 자신들이 통합했다 하면서 이슬람에서 이제 보통 최고 지도자를 얘기하는 칼리프라고 본인이 등극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좀 조용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좀 이 사람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에게 잡혀서 북한 캠프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기간은 좀 미국에서도 정보가 좀 다릅니다. 2004년에 들어갔다가 네네. 8개월 있다가 풀렸다는 게 공식 기록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다른 데서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한 4년 동안 잡혀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미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대단히 자신만의 이슬람이란 강력한 신앙이라는 걸 구축을 했고요. 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슬람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캠프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좀 더 확고히 하게 됐고, 그러면서 2010년에 이라크 이슬람 국가라는 조직의 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이 학력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많은데요. 네. 뭐 실력이 어땠든 간에 이슬람 법을 공부했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제 전쟁 포로처럼 캠프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뭔가를 갖고 있었던 좀 강경한 종교적인 색채가 더 아니요, 근데 그 강경해지고. 포로로 잡힌 건 네. 아니었고요. 아, 포로가 아니었나요? 네네, 미국 기록을 보면은 네. 그 미국의 그 수배를 받고 있던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민간인으로서 잡혔다고 그렇군요. 얘기를 합니다. 네, 민간인으로 알겠습니다. 잡혔다가. 그런데 워낙 이제 많은 방송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캠프에서 극단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네, 맞아요. 이제 근데 이 바그다디를 쭉 추적해왔던 그 기자에 따르면은요, 이미 그 전에 극단화가 된 상태에서 캠프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델타포스가 투입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네. 거기에 있는지 은신처를 알아낸 건가요? 사실은 이 바그다디가 그쪽으로 이전해 갔다는 얘기는 쿠르드 민병대에서 이미 올 3월 달에 확인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민병대, 그리고 이제 그 쿠르드 민병대 사령관, 이제 뭐 자유 시리아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SDF라고요. 네, 마즐룸 압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쿠르드가 그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정보 네트워크로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델타 포스에게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특공대가 자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터키가 갑자기 그 공격을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철수한다고 하는 맞아요. 바람에 좀 빨리 그 전에 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가 놓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미군이 철수하면은 뭐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난주에 아주 급하게 들어가서 일을 거사를 치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요번에 이제 알 바그다디가 죽어서 YS 조직이 완전히 뭐 그렇잖아도 많이 와해가 됐는데 이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원래 조직 자체가 그렇게 알 바그다디를 막 뭐 신앙화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미 2인자가 차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다른 역학 구조로 돌아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또 후자의 의견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개인적인 숭배 조직이 아니라요. 네네. 아주 뭐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알 바그다디가 또 뭐 충성 맹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어떤 사람이라도 충성 맹세를 받으면 새로운 지도자가 옹립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알 바그다디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조직이 끝났다는 것은 좀 보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이제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미국이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중동에 IS가 거의 와해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새로운 테러 조직이 발호를 하든지 아니면은 IS로 다시 모여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터키가 지금 터키 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터키 군이라기보다는 알카에다 소속들이 많거든요. 네. 알카에다 전사들이 많은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며칠 전에 독일 언론에서도 한번 이거 조명을 했는데요. IS에서 싸우던 전사가 지금 터키 군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특정한 조직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신분을 바꾸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싸웠던 사람들은 여러 조직에 있다가 다시 시간이 되면 규합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조직과 더 확대시켜서 새로 분할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누구 한 명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 끝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은 큰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사실 뭐 탈레반, 알카에다 그리고 IS까지 뭐 수개를 죽인다든지 뭐 해갖고 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중동에서 뭐 사건이 있거나 하면은 교수님께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의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퇴근길 특별한 한 분과 만나는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대규모 증액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내달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시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봬요. 아유, 그러네요. 좀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제작진? 네. 네. 먼저 방위분담금 협상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분위기가 뭐 어땠는지. 예, 23, 4일 그 호놀룰루에서 그 회담이 양일간이 있었는데 서로 입장만 확인했어요. 예,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네. 뭐 진척된 건 전혀 없고 네. 서로 입장만 확인했는데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그죠. 예, 그래가지고 분위기는 뭐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5배, 그러니까 6조 원으로 인상을 해달라 했는데 이게 정말로 6조 원을 받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 일단 지르고 뭐 중간쯤에서 만나자로 하는 건지. 그런데 네. 원래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질러 놓고 네네. 그 중간선을 찾는 건데 그렇죠. 적어도 이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아주 일관됩니다. 아주 일관돼요. 작년 올해 할 거 없이 네. 저 50억 달러의 어떤 근접하는 그 분담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이런 입장이 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이면에는 미국의 달라진 사고방식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패권 국가로서 세계의 경찰 또 뭐 안보 지원 그딴 거 안 한다. 동맹 유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안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제 패권 국가 이런 거 없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 아니다. 원하면 다 돈을 내서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안보 부담만큼 비용을 다 내고 각자 그만큼 혜택 입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기존의 미국의 네. 안보에 관한 전 세계 어떤 글로벌 안보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로서의 면모가 없어져 보였어요. 이게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건데 미국이 전 세계 그냥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고 방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사실 뭐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우리나라가 이끌고 간다. 이제 네.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뭔가 이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죠. 공공 그렇죠.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떤 뭐 동맹이라든지 뭐 군사를 보낸다는 네. 이런 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용병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계의 귀찮은 문제들에 왜 미국이 자꾸 몸을 대주고 돈을 대주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이런 네. 것에 대한 어떤 반감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으로 네. 그대로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어쩌면은 이 분담금 문제 그 이상의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걸지도 패러다임이 몰라요. 바뀌는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죠. 그 지금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네. 에스퍼 국방장관이 했던 말들이 너무나 일관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든 자기가 입는 혜택만큼 당연히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협상 전에 공식적으로 국방부 국무부 할 거 없이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협상장에 가면 이제는 합당한 부담을 하라는데 그 부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건비도 다 되고 또 우리가요? 저기 그 원래 인건비는 자기 나라 군인은 자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또 군인들 가족과 같이 주거해야 될 숙소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건 원래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평택에도 미군 아파트가 굉장히 네. 모자라거든요. 그거 다 지어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타워팰리아 아파트 공짜로 사줬더니 이제는 관리비 내놔라, 안마 의자도 하나 사와라, 평면 TV도 가구도 사와라. 채워라. 내가 1원도 안 쓰고 그냥 전부 다 비용 물리겠다 이러니. 그게 그러니까 용병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비판적인 시각에 우리가 용병을 대주는 나라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군인을 팔아갖고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이제 소수의 외교 정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보면은 당연하지 뭐 우리 젊은이들이 가갖고서 거기서 피 흘려서 싸워주는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예.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보통 국가 미국이 된 듯한 옛날엔 패권 국가 당연히 착한 엉클쌤 우리 착한 아저씨로 봤는데 진짜 그렇게 보셨어요 옛날부터? 아니 뭐 솔직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기존의 고정관념이 다 깨져나가는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방위비 분담금뿐이 아니라 이제 달라진 국제 정세를 우리도 직시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일단은 뭐 하여튼 될 거 다 되라라는 얘기인 거고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금 사실 한국인 고용하고 있는 인건비는 우리가 거의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협상 결렬되면 전부 네. 무급 휴가로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도 지금 좀 약간 해고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저기 그 노조가 있어요. 네네. 그 주한미군 고용원들한테 노조에 공문을 보냈어요. 저기 방위비 분담금 저 협상 타결 안 되면 저 무급휴가 발령내겠다. 예. 그거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됩니다. 국내법 위반이에요, 그거. 그렇군요. 그럼 일본하고 독일에도 사실은 주둔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랑 비교해서. 근데 일본, 독일, 우리나라가 계산 방법이 다 다르죠.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가 사유지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현금으로 그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요. 이게 방위비 분담금에 들어가는데 제일 항목이 큰 겁니다. 우리하고는 계산법이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일본, 독일, 한국이 다 계산법이 다른데 재밌는 거는 이 세 나라가 미군에 대해 우리 분담금이 제일 많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다고? 우리가 제일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다고 주장하지만 일본과도 그래요. 안 됐다, 니네 그렇게 많이 내냐? 뭐 이런 거예요? 계산 방법이 일률적인 게 없으면은 기준선이 안 잡히면은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게 지금 이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좀 사실 이거 보면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저도 이거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될까? 미국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될까요? 자, 우선 이게 그 작전 유지 비용 우리 유사시에 미 증원군이나 훈련 때 오는 그 전략 자산들에 대한 유지 비용까지 내놓으라는데 지금 소파 협정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미 행정 협정상에 우리가 그런 항목을 신설할 근거가 없어요. 무슨 수로 남의 나라 군대 유지비를 우리가 대주냐고요. 여기로 이제 전략 자산 이제 전개를 한다든지. 사드도 들어가지 않나요? 혹시? 사드는 우리가 토지하고 시설이거나 운영 사항은 다 대줬습니다.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진짜 뭐 자기네 운영 비용은 있겠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해서 드는 뭐 저기 장비가 있고 그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건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할 수 있어요. 근데 하와이나 괌이나 어디 저기 샌디에고나 이런 데에 있는 전략자산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유사시에 한국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어디 써 있습니까? 보증서 있어요? 없다고. 그런데 그게 온다고 막연히 얘기 듣고 이 시차별 부대 전개 목록이라고 유사시에 오는 부대와 장비 목록을 미국이 우리한테 안 줍니다. 안 줘요. 뭐가 올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런 걸 모호하게 남겨놔서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갖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 갈 거야 이러지만 세부 목록은 안 보여준다. 그러면 그 미국의 그 영토 내에 있는 그 장비 유지비를 우리가 무슨 수로 되냐고? 무슨 수로? 이건 항목상 불가능한 얘기를 미국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어디 저기 건물주 갑질하고 똑같은 거지. 상식에 어긋나도 그 우기면은 또 가져가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미국 아닙니까? 난 정말 이게 그래서 버틸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된다. 불가능한 걸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동맹국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워낙 많아요. 사실 동맹을 이제 돈으로 본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뭐 유럽 측에서도 자기들끼리 사실은 이제 뭐 방위군을 만들어 갖고서는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만 처한 현실은 아닌데 지금 막 눈앞에 와서 굉장히 답답해하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1052님께서 또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믿고 듣는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방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OK922님께서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트럼프가 정확히 우리 국민에게 가르쳐주는 현실입니다. 라는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럼 다음 얘기 좀 나눠볼게요. 지소미아. 지금 미국 측에서 사실 11월 23일 효력이 상실이 되는 지소미아 그대로 유지를 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제 이거를 좀 우리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고 유지하고 싶어도 일본이 이번에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또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던 그러면서 안보상 못 믿을 나라라고 그 우리를 갖다 낙인 찍었던 여기에 전혀 어떤 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를 않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못 믿을 나라, 배은망덕한 나라, 거짓말하는 나라라고 더 씌워놓은 그 프레임이 계속 작동 중인데 우리가 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주고 싶어도 저런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풀어주면 이건 국가적인 굴욕도 이를 만한 굴욕이 없습니다. 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위신이 추락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우리가 고심의 결단을 한 만큼 이걸 쉽게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수혜국이 어딥니까? 제가 이번에 그 합참 국정감사하는 중에 북한이 북극성인가 그 미사일 발사했어요. 네. 우리는 한 발 발사한 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일본 2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 알았었죠. 잘못한 게 그 단위 분리돼요. 네네. 1단위, 2단위. 예. 그러면 두 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 레이더에는 그것만 본 거예요. 합참의장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 나 최초 공개인데. 그걸 갖다가 비공개해서 계속 따지니까 합참의장 미국이 일본에 정보를 잘 안 주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놀랐어요. 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는 신화입니다. 과장이고 우리한테 받아가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정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미사일 발사한 네. 날. 그 받아보니 우리가 아는 거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한 발을 2발로 착각했다는 거는 전략 정보에 있어 대단한 공백입니다. 이건 한국이 확실히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은 수혜국이라는 게 그날 확인이 돼가지고 네.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싶은 보수 의원들이 오후에 말문이 막힌 겁니다. 이게 우리 일본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전략 자산을 가장 북한에 근접한 자리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우리의 명확한 카드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실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TIS라고 하죠. 네, 티사. 예. 티사. 네. 예. 그래갖고 그거를 맺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예컨대 한미 연합 정보의 네네. 경우에 미군이 일부 기여했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 제공하려면 한국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티사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있으면 그 절차가 생략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네. 한미일의 완전한 정보 공유 체제를 보는데 삼각형의 두 변은 있는데 밑변이 빠져 있다. 정확한 설명이네요. 요 밑변이 하나가 지금 사라질락 말락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렇군요. 절차 하나가 다릅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레버리지가 있네요. 큰 거죠. 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군요. 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북한 이슈 때문에 조금 화가 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 축구 대표단 가갖고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죠. 금강산 그 남측 시설 보고 너절한 시설 철거하라는 말도 그렇고. 글쎄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요새 뭐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측에서는 계속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작년 11월에 금강산에 현대아산 현정원 회장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북한이 지금 우리 외금강 해금강뿐만 아니라 내금강도 내주겠다. 백두산도 내주겠다. 오유.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결의대회 같이 돼버렸어요. 분위기가. 네네.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워낙 파격적 제안을 했던 것은 9.19 평양 공동성명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로 합의문에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왕 하는 거 남쪽하고 기존에 하던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통 크게 다시 개발합시다 해서 원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거기까지 쫙. 그러면 제주도의 2배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네. 우리한테는 이만한 결의의 자산을 이렇게 우리 기업이 가가지고 대폭 참여해서 주도하는 개발을 할 땐 전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11월에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오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고 맞아요. 이때부터 미국이 모든 남북협력에 다 차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은 남북협력보다 한미동맹 우선으로 갑니다. 이러면은 그 9.19의 성명을 낸 거 남북 간에 대화한 내용이 대부분 홀딩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때부터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금강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는 할 말을 하겠다고 나선 건데 물론 북한에 우리 시설 낡은 거 사실이죠. 갔더니 TV고 뭐고 엉망이에요.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낡은 건데 이거를 안 한다면 이제 북한은 독자 개발하겠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날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그때 현정은 회장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내근강 비로봉 얘기 나오고 원산 얘기 나오고 그 비로봉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거 싹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아는 외근강보다 더 잠재력이 뛰어난 내근강까지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의 정기간을 관광 개발에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산도 포기한 거고.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거기서 그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도 엄청 뿔났죠. 그렇군요. 엄청나게 뿔났죠.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최문옥님, 의원님 말씀 잘하시네요. 원래 잘하셨어요. 요새는 뭐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열받아서 그래요. 남희님은 김종대 의원님 이브닝 쇼에서 매주 목소리 듣고 싶어요. 고정해 주세요. 고정해 주시면 채널 고정하겠습니다. 네, 고정 들어가야겠네요. 네, 채널 뭐 고정해 주신다는데. 저야 부르면 오는 사람이니까. 에이, 맨날 부를 때 안 오셔놓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네. 네, 심상정 대표가 이석수.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약속했어요. 김정대 네, 의원님 네. 오시면 한번 찔러 물어보겠다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네. 건 아시죠? 압니다. 국회의원 들리면. 80% 이상 반대하세요. 그 80% 반대하시는데 심 대표와 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겁니다. 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네. 지역구 의석 축소를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30명의 국회의원이 더 늘면은 일 안 하고 노는 의원들 고가의 실업수당 30명 더 준다. 왜 국민들이 열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그 국회와 300명 국회는 다릅니다. 300명 국회와 330명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예요. 저 소수 약자들의 그 대변을 할 수 있는 미세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저도 그렇고 세비 많이 받은 거 싫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 약자들 또 소외계층들 이분들이 정치의 대변자를 가지려면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국회로 가고 정치개혁으로 가는데 30명 정도 10% 증원하는 거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큰 뜻을 또 위해서. 욕해 주십시오. 예, 얻어맞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욕은 없어요. 아마 나가신 다음에 들어올 것 같은데. 네. 네, 큰 뜻을 위해서 30명을 증원하는 네. 방안을 해내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말씀 여러 가지 나눴는데요. 고정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것 나가시면 같은데, 예. 제작진이 붙들고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위로가 되는. 네. 예. 네, 오늘 뭐 이브닝 팀 정말 즐겁게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얘기도 아주 쉽게 풀어주셨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네. 네, 또 한 번 좀 다음 주에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속 코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이른바 무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험 1도 몰라요. 라고 아는 보험, 들고 있는 보험 몇 개만 알지 네. 잘 모르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일단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에 일단 언론에서 이 무해지 또는 네. 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이 공격적인 판매 경쟁에 대해서 좀 우려의 네. 목소리를 담은 보도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어서 또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아마 불완전 판매나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관련해서 아마 최근 그 올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DLF 사태 네네. 때문에 다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 무해지 환급금 보험 또 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금융당국에서 조금 더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앞서서 뭐 그동안에 몰랐던 건 아닙니다. 지난 8월에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이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서 이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문구를 가입자가 네네. 자필로 서명하게 하고요. 네. 또 그 해지 신청할 때는 향후의 해지 시점별로 그 해약 환급금을 가입자한테 설명을 꼭 하도록 한 그런 네네. 방안을 했지만 그걸로도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널리 퍼지게 되고 많은 네. 분들이 조금 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니까 금융당국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무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 그냥 이제 딱 보고선 느끼는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돈을 못 돌려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방금 이제 무해지 또는 저해지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그러니까 네. 무해지라면 이제 없는 게 되겠고요. 완전히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은 보험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만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20년짜리 상품이다. 네. 그러면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에 해약을 그렇죠. 했을 예. 때 그 환급금이 전혀 없는 거죠. 무해지 아이고. 상품은. 대신 이제 장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약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있는데 싸겠죠. 그렇죠. 월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일반 상품, 그러니까 그냥 그 가입 기간별로 환급 그 비율을 정해서 네네네. 지급하는 그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한 20% 이상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월 납입료가 한 6만 원짜리 상품이다. 종신보험이. 그러면 저해지 상품은 한 1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네. 한 3만 원 정도, 네. 2만 원, 3만 원 정도가 저렴하고 무해지 상품은 그보다 더 저렴해서 한 3, 4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그런 그러니까 구조가 26만 되는 원 거죠. 정도면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끝까지 한 20년까지 나는 이제 20년까지 할 목적으로 이걸 가입하는 거라면 나는 끝까지 납입을 할 거니까 네네. 그럼 내가 월 6만 원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무해지 환급금 보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맞아요. 내가 뭐 월 소득을 꾸준히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어떤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그 요동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 자체가 예. 직장인들이야 뭐 거의 일관된 소득을 받지만 또 직장인들도 은퇴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가입했다가는 이 상품에서 좀 큰 손해를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애초에 가입할 때 충분히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새는 뭐 전화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짜자자자 막 읽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딴짓하고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워낙에 조그맣게 써 있어서 그걸 네. 일일이 다 읽고선 체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을 정부에서 이제 뭐 법령을 마련을 했는데 네. 그거가 또 부족하다. 그래갖고 지금 같은 이제 경고 조치가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월 보험료도 저렴한 데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냈기 네네.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더 높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환급되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적게 냈으니까. 내가 적게 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훨씬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고 내가 적게 내고 이건 뭐 되게 안 좋아 할 이유가 보이네요. 없는데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요새 굉장히 많은가 봐요. 얼마나 네. 가입자가 되나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상품이 이제 시작이 된 게 생명보험사는 2015년부터 판매를 했고요. 얼마 안 됐네요. 4년 네. 전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손해보험사는 2016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네.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판매 건수가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2018년 작년부터 판매량이 크게 늘어서 처음에 2016년에는 한 해 신규 계약이 한 30만 건 정도였는데 네. 2018년에는 그게 5배 넘게 오, 급증했네요. 176만 건이나 신규 계약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만 네.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올 한 해에 400만 건이 신규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네요. 거죠. 예, 지금 이미 뭐 벌써 10월 달이 다 갔으니까 네. 아마 올해 신규 계약된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이런 종류의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갖고 더 급증하는 이유는 단순히 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요새 경제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뭔가 보장은 받고 싶은데 당장 내가 납입해야 되는 보험금이 부담스럽잖아요. 이 네네. 보장은 뭐 10년, 2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보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나 해둬야 된다고 자꾸 뭐 설계사들이 설명하는 그렇죠. 경우도 예, 있고 맞아요. 주변에서도 야, 그 종신보험은 하나 있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어차피 할 거니까 좀 저렴한 걸로 그냥 이거는 끝까지 유지하는 걸로 하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죠. 그 약관 대출 같은 건 어때요? 그러니까 목돈이 좀 급하면 그런 걸 받기도 하잖아요. 보험금 그렇습니다. 가지고. 일반적인 뭐 보험 아마 한두 개씩 네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네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도 받으셨을 텐데 네. 이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혹은 일반 상품에서 상당히 적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해지 환급금 보험이라면 아예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겠고요. 해지 네. 환급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라면 아주 제한적이겠죠.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사실상 뭐 이걸 가지고 대출을 중간에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뭐 20년 동안 뭐 15년 동안 별일 없겠지 하고서는 이제 들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인생이 뭐 바로 하루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든지 일이 생긴다든지 해서 해약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네. 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성향이 그래서 있겠네요. 사실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결국은 좀 부유층들이 결국은 수익을 가져가고 네네.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중간에 해지를 할 확률이 커지니까 그렇겠네요. 예, 상대적으로 그런 확률이 이제 크다는 그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누군가 뭐 보험사가 땅을 파서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이 누군가의 해지 환급금을 줄이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더 많은 그 보장을 주고 수익을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의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변화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경보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은 소비자 경보는 네. 이제 크게 이제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네네. 일단은 주의 단계거든요. 이번 주의 단계는 단계. 그러니까 가장 그 소비자 경보 중에는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자체가 많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일단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좀 주의하시라라는 거를 조금 좀 대내적으로 조금 더 잘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일단 이런 뉴스가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 이게 뭔데?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보게는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DLF 사태 때 네.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조치가 없이 그냥 방치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본인의 어떤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플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그 사태를 겪고 나서 상당히 많은 걸 느꼈고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네. 보험 유지율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3대 보험사 삼성, 한화, 그리고 교보 이렇게 세 개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보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럼 그게 사실은 보험사들의 수익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 유지하는 거는 그래도 9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2년 정도만 넘어가도 그게 80%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5년이 넘어가면 한 60% 밑으로 떨어집니다. 낮아지네요, 상당히. 예. 그리고 이제 저축성 보험은 보통 한 7년 정도가 네, 그렇죠. 이제 그 환급금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제를 하지 않고 내가 낸 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7년 7년. 정도인데 그 7년 차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3명, 4명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절반이 채 안 되는 거죠. 저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해지했을까. 예. 웬만하면 그냥 유지하고 따박따박 내고 갈 텐데 그거를 그렇죠. 해지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다는 게 확 느껴지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네. 그런 보험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렇게 보험 상품 가입하실 때 좀 귀찮아도 이렇게 꼼꼼하게 딱 체크를 좀 해보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선물하는 이브닝 카페 시간입니다. 미래 친환경차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 자동차, 전기차냐, 수소차냐. 국가 간의 전망도 다른데요.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 한국과 일본은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기차 대 수소차 중에 대세는 어느 차일까? 와이어드 코리아의 전승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이어드 코리아 저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 잡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네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옛날에 빌 게이츠가 편집장을 지내기도 하셨고, 오, 예, 그 유료 구독자 수가 세계적으로 한 3천만 명 그렇게 정도 많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세계 6개 나라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 네. 한국이 이제 7번째 한국판을 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아직은 시작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조인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예, 아마 올해 안에는 첫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 이런 뉴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제 전공 분야랑 전혀 거리가 아주 먼 곳인데 네네. 예, IT나 이런 쪽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얘기해 주실 게 전기차와 수소차. 근데 네. 이게 전기차는 전기로 움직이는 거고 수소차는 수소로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둘 다 전기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네, 뭐 이제 수소 넣고 가면 사람들이 이제 수소 넣고 간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뭐 그 말도 틀리지는 않는데 네.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싣고 다니냐, 아. 수소 탱크를 싣고 다니냐 차이가 있고요. 아. 배터리에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서 충전했다 전기 꺼내서 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쓰면 전기 자동차고 수소를 싣고 다니다 그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바퀴를 굴려서 가면 수소 자동차고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 택시를 탔는데 네. 전기차였어요. 아, 네. 예, 전기차라고 그래서 슝 하고 한번 속도를 이제 밤이어갖고 네. 이제 올림픽대로에서 이게 슝 하고 속도를 내시는데 이게 약간 떠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와 막 그러고서는 탔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이 전기차고 일반 이제 휘발유차 합쳐진 네네. 하이브리드, 네네네.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많고 세제 네. 혜택도 많아서 많이들 구매들을 하시는데 네네. 일단 전기차의 최대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꼭 주유소를 안 가도 되고. 네, 예, 그리고 저기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배터리를 하나 더 달아 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달리다가 자동차 엔진 돌아가는 힘으로 충전됐다가 좀 그 연비가 좋아지죠. 그렇죠.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충전도 되고 기름도 넣을 수 있어요. 오, 예, 그런 거 같은 게 집에서 충전해서 가까운 데 다니다가 네. 장거리 갈 때 이제 충전소 없고 하니까 네, 네, 그럴 때는 또 기름 바로 넣을 수 있고 아. 이런 장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현재는 뭐 그게 제일 유리해 보이긴 해요. 예. 전기차한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플러그인 제일- 하이브리드. 예, 예. 그러니까 하긴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있더라고요. 그 충전하는 곳이. 그래서 네네.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배터리 충전 좀 오래 걸리고 이럴까봐 네. 좀 구매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지금은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상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배터리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옛날에 전기차 몇 년 전만 해도 한번 충전하려면 이제 뭐 한두 시간 해야 됐고. 예, 맞아요. 이제 밤에 그러면 이제 충전해 놓고. 그런데 이제 아까 뭐 아파트마다 충전기 네. 있는 데도 있지만 사실 저기 그 몇 개 없거든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 자리 없죠. 없을 수도 예,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마트 갈 수도 없고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충전 기술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저기 유럽에 그 충전 전문 회사가 있는데 네. 아이오니티라고요. 여기는 뭐 한 3분만 충전하면 100km 갈 수 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와. 이제 그러면 이제 한 15분이면 500km 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 정도면은 뭐 이제 일반 그 가득 채운 예, 거의 기름 네. 자동차에 기름 넣는 속감보다는 오래 걸리겠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것도 또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요즘은 신소재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걸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잼님께서는 오랜만에 중국에 왔는데 택시가 예. 거의 다 전기차라서 조용하다라고 하시고 예. 코마코마님 네. 수소차는 충전소 문제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많이 밀고 있죠. 그래서 네. 수소차를 미국에서도 개발하는 것을 프로젝트를 좀 크게 하려고 제 기억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예. 했었는데 이게 뭐 별로 시장성도 없고 잘 안 되고 기술 문제도 있다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엎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주력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 네. 거고. 근데 우리는 수소차를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집마다 차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럼 우리 집에 좀만 돈을 쓰면 충전장치 만들어 놓으면 저는 평생 기름값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만 조금 더 내면. 와, 좋겠다. 네,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트 가야 되고 충전하러 가면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충전할 수 있으니까 네. 낮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제 크게 불편하지가 않은데 한국은 뭐 매번 그렇게 완전하게 충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든 환경이니까 네네. 이러면은 그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느니 수소를 넣으면 수소가 그래도 기름보단 깨끗하니까 그쪽에서 이게 유리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하지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문제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그 차이가 것 같은데. 네. 기계적인 차이로는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안에 배터리를 잔뜩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배터리 안에 보면 다 금속으로 돼 있어요. 뭐 리튬, 뭐 백금, 네. 뭐 온갖 것들 다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겁죠, 쇳덩어리니까. 네. 근데 이제 수소차는 아무리 수소 압축해서 넣었다고 해도 안에 공기잖아요. 가볍겠네요. 차가 더 가볍죠. 아. 예, 뭐 많이 가볍다고 하긴 힘든데 일단 차가 가볍다는 거는 몇 킬로 차이로 운동 성능이 달라지니까 네. 그것 때문에 수소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렇군요. 예.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느 게 더 나은가요? 뭐 요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도 네. 전기를 넣으려면 어디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네네.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 때 화력 발전 돌리고 원자력 발전 돌리고 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전기가 내가 이제 휘발유 넣고 가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그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수소도 근데 그럼 수소는 깨끗하지 않나 그러는데 네. 수소 만들 때도 또 전기가 들어가요. 수소 그러니까 전기 써서 수소 만든 다음에 수소로 차가 가는 건데 한 번 더 거쳐야 되니까 네. 효율은 수소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네. 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수소차가 장점이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수증기가 나와요. 네. 그럼 공기를 한번 빨아들여야 되죠. 네. 얘가 그럼 시내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세먼지 걱정 많은 나라인데 네. 얘가 이제 공기청정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빨아들여갖고? 네, 예. 물론 이제 외국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네. 뭐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거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익인 점이 많고 그렇군요. 뭐 서로 장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질문이 많으세요. 네. 네, 오로시님께서 충돌 사고 시 수소차 폭발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자, 이거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네, 여기 사실 이제 수소 폭탄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아까 예. 그 생각 나요. 근데 이제 수소 폭탄이 터지려면 원자 폭탄이 한번 터지고 동시에 터져야 돼서 자동차가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없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수소가 불에 타는 가스니까 뭐 100% 안전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네. 지금 근데 가스 넣고 다니는 차들이 많거든요. 천연가스, LPG 네네. 뭐 이런 차들 다 잘 다니잖아요. 그래서 수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뭐 천연가스 차랑 뭐 큰 차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차들 사고 났다고 해서 꼭 펑펑 이렇게 터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블랙스완님은 이런 질문 하셨어요. 네. 충격이나 충전 중에 폭발 주의점 없나요? 그러니까는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간혹 충전 중에 폭발하는 기사가 이게 종종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배터리 셀 문제인데 네. 뭐 좋은 걸 써야 되겠고 첫째로 그리고 그건 이제 전기차가 그랬던 거고요.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소도 충전이. 수소 충전소에 가면요. 네. 이 스파크가 튀면 수소 충전하다 안전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바퀴에다 접지를 물려요. 네. 전기를 정전기 이런 걸 이제 흘려내고 그다음에 불을 붙이거든요. 그냥 불을 붙인데 충전을 하거든요. 불을 붙여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불 붙이면 안 되고요. 큰일 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불 붙으면 안 되니까 네. 예, 그렇게 해놓고 충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물렸다 빼고 뭐 하는 시간 보면 한 20분 걸려요. 수소차도. 예. 그런 시간 좀 걸리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소차에 좀 주력을 하잖아요. 전기차보다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소차 기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괜찮아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유명한 게 현대에서 만든 넥소인데 얘가 이제 최대 달릴 수 있는 거리도 600km 이상 가서 외국 거 뭐 500, 500몇십 이러거든요. 그거보다 전부 더 많이 달 수 있고 최대 뭐 속도도 177km로 이제 뭐 다른 것보다 좀 빠르고 네. 예, 성능이 또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국내 기술이. 그렇군요. 예. 그래도 뭐 소비자들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 그래도 역시 전기차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네네. 뭐 수소차가 그래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관건은 그거 같아요. 수소차를 이게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인프라가 확대가 됐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뭐 정책을 잘 세우고 있는가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짧게 그러면 한마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가 인프라 문제도 있는데 좀 대형차에 어울리는 성격도 있어요. 예, 이게 저기 큰 차면은 많이 싣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거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수소는 연료율이 굉장히 좋은 연료예요. 그러면 이제 뭐 트럭 이런 거는 한번 잔뜩 실어가지고 그러면 힘이 센 차가 나오니까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다니면서는 매연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개인적으로 큰 차에다 어울린다고 생각은 하는데 승용차보다는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형편에 좀 충전기 찾기 쉽고 이런 장점이 또 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네. 1분? 아니요 1분도 없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셔갖고 질문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이야기는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어드 코리아의 전승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브닝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 기다릴게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쉬어요.